안녕하세요. 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 뉴스를 한번 몰아서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요. 한 달 정도 되는 분량으로 제가 뉴스를 갖다가 좀 축출을 해보니까 대략 한 100개가 넘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를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그게 지금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 법제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좀 비슷한 느낌이고, 외국은 좀 달라요. 지금 외국에서는 확실히 좀 관심도가 올라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있었고요. 해외 뉴스를 전달 드렸던 게 거의 지금 반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한번 전달 드릴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한 달 동안의 뉴스를 모아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전에 있었던 뉴스들을 하나씩 다 꺼내서 볼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차마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혹은 이 뉴스를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좀 분석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보다가 좀 이거는 깊게 봐야 되겠다 싶은 거는 별도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두바이에 바라라고 읽어라 할까요? 바라라고 부동산 토큰화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고 허위 주장하는 기업에 대한 경고. 바라는 RWA 프로젝트와 무단 제휴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 바라가 뭐냐? 이 바라는 가상자산 규제하는 기구예요. 이 밑에 아마 나올 건데, 그렇게 거짓 주장하는 회사, 좀 실체가 없는 회사한테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상자산 규제 승인이 된 기관만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바라에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고는 토큰 2049라고 이게 두바이, 싱가포르 왔다 갔다 하는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거 앞서서 이제 두바이 거 앞서서 이번에 두바이에서 했는데 그거 앞서서 나왔다는 거고, 여기 나오네요. 두바이의 가상자산 규제청을 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규제기관은 도시의 유명 부동산 토큰화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고 거짓 주장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밀레이트 가상자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두바이 토지부하고 협력해가지고 이 가짜 이니셔티브에 참여한다고 거짓된 발언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3월 19일에 제안된 사업으로 시작됐다고 하고요. 이 이니셔티브 자체가 3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뒤까지죠. 전체 부동산 거래의 7%를 차지할 수 있고 16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바이의 부동산 토큰화가 2033년까지 7%까지 차지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100억 달러면 14조가 된다는 건데, 거기에 1.5배니까 21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대략 33년까지 8년 안에. 엄청나죠. 이게 비단 두바이만 그럴 것이냐? 그러지 않을 거다. 우리가 이 토큰화의 큰 물결을 되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IMF 행사가 있었죠. 우리나라한테 참 아픈 이름이죠. IMF. 중앙은행가들이 토큰화를 촉구하고 있다. 뭔지 볼까요? 4월 말경에 IMF 중계회의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돼서 분장 원상 기술 DLT와 금융시장의 토큰화에 대한 주제가 논의가 되었고, 일단 야망이 가득하다, 그렇게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BIS면은, BIS는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라고 은행 위의 은행이라고 불립니다. 국제결제은행을 BIS라고 부릅니다. 그런 게 있다 정도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전무이사인 아구스틴 카르스텐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토큰화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교함을 갖춘 금융 시스템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유형의 조건부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 토큰화의 장점들을 좀 나열해 놓은 건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세큐리티 토큰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법 규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미래에는 디파이 상태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시대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일단은 그때까지는 상당하게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자체를 받아들이는 만큼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어떤 컨트롤이 필요할 거다.
중앙기관이든 어디든 컨트롤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컨트롤을 결국 우리는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예시를 든 게 뭐 이런 거죠. ATM이 10만 대에 불과했는데 현재 300만 대가 넘는다. 이것처럼 토크나 시장이 이제 인프라가 발달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게 시장 인프라가 덜 발달한 국가들은 기존 시스템과 통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토큰화를 도입하기가 더 쉬울 거다. 이게 사실은 INX가 메인으로 삼고 있는 타겟 고객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진화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주식을 토큰화했습니다. 우와 라고 하진 않죠. 왜? 우리는 이미 기존 전통 금융증권으로 어플로 홈페이지로 HTS 같은 걸로 얼마든지 증권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쉽게. 근데 DLT, 그러니까 분산 원장이 도입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다. 좋긴 좋은데 드라마틱하진 않다. 그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자산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쉽게 매도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들은 있죠. 24/7 돌아갈 거니까요. 하지만 저기 이제 제3국가나 아프리카 같은 뭐 그런 신흥국가들은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다. 그러니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존 인프라를 구성할 필요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좀 아직 부족한데 그 나라들이 뭐 애플이나 뭐 이런 주식들, 테슬라 같은 주식을 사기 어렵지만 그걸 살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를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108개나 되기 때문에 좀 늘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그냥 대충 읽을 수는 없고 힘을 줘야 될 부분은 줘야 되니까 한번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 볼게요. 그리고 이 BIS가 프로젝트 아고라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뉴스로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7개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한국은행 같은 거죠. 그런 중앙은행하고 40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아고라를 추진해 왔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거. 그것도 지금 이제 프로젝트 파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린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다. CBDC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는 분들도 많고 저 개인적으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는데 장점으로 따지면은 아마도 좀 접근성이 높아질 거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될 거다라는 점에서 좀 장점을 가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분이 토큰화를 촉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틀이 세큐리타이즈하고 함께 토큰화된 암호화폐를 4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시했다. 한번 볼까요? 멘틀의 재무부가 초기 투자금으로 4억 달러를 약속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세큐리타이즈를 선택을 했다. 그 정도의 뉴스라고 할 수가 있죠. i4가 이제 이 펀드의 이름인 걸로 보이고요. 요 펀드는 탈중앙화 수익률을 막 이렇게 짬뽕을 해놓은 것 같고, 그래서 그 기존 전통 금융권하고 탈중앙화 된 금융에 좀 그런 간극을 메우겠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펀드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개별 토큰을 선택하거나 자체 수탁을 관리하지 않고도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수탁을 하든 안 하든 요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뭐 USDC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품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멘틀에서 하니까 멘틀 체인을 사용해가지고 멘틀 체인에 전송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당연한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주요 암호화폐를 타겟으로 해서 이 상품을 만들었고 앞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라파엘 코인, 르네상스의 걸작을 온체인으로 출시한다. 라파엘 코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 유명한 화가죠.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 라파엘로의 작품 렉토를 토큰화해서 출시를 했답니다. 사실 유명한 작품들이 토큰화된 경우는 이거 말고도 이전에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레이크라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 거래소 이름인 것 같아요. 그 BTC 거래소, 만달라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이 토큰화돼서 이제 우리나라로 쉽게 조각 투자라고 많이 부르죠. 조각 투자해서
그림을 부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권리를 정확하게 가지게 되는 건지는 좀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다. 투자하기 전에 아마 상품들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를 거거든요.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약관이나 백서를 꼭 꼼꼼히 읽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시티은행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은행 및 공공부문 블록체인 도입을 추진한다. 블록체인의 도입은 공공부문의 데이터 관리에 분산화된 신뢰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한다. 쉽게 말해서 은행권에서 이제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쓰면 해킹이나 이런 데도 좀 더 안전하고 조작 위조 같은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취하겠다, 이런 뜻이죠. 내용 읽어보면은 길다랗게 뭐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시티은행이 디지털 달러, 그러니까 분산 원장을 좀 취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시티은행에서도 토큰 증권 시장 규모가 4트릴리언 달러 갈 거다, 그렇게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시티은행이 토큰 증권 관련돼서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좋네요.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VC 같은 거죠. 토커나이즈 인도네시아를 출시합니다. 이 평소에 잘 보지 않았던 그런 나라나 그런 업체들이 토크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거를 저도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목적이 인도네시아의 토크나 자산 혁신 및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프로젝트 위라라는 게 있다네요. 인도네시아 자산 토크나의 기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자산 토크나를 하면 시장 잠재력을 미화 880억 달러. 엄청납니다. 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런가? 아까 두바이 기억나십니까? 두바이는 8년 뒤에 부동산 거래되는 규모가 160억 달러라고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잠재 가치를 88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880억 달러면 한 120조 정도 돼요.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나다. 인도네시아가 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살펴볼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인도나 인구 많은 나라들이 좀 주목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보일지는 좀 살펴봐야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살펴볼 때 정치적인 안정성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뉴스가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 유명한 회계 법인이죠. 딜로이트에 따르면 토크나 부동산 시장이 35년까지 4조 달러로 폭발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4조 달러. 아까 인도네시아는 880억 달러라고 했는데, 부동산만 4조 달러다. 아까 두바이가 33년까지 160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전 세계 이 부동산의 토크나 시장이 얼마나 뜨거울지, 그리고 전 세계 핵심되는 부동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뉴욕이나 싱가포르, 홍콩, 주요한 입지들,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서울, 도쿄 이런 데들은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중국도 성에 따라서 1성, 2성에 나뉘는 센터 쪽에는 엄청 비쌀 거고, 이런 토크나 시장이 부동산으로 번지는 것만 잘 봐도 엄청난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생길 만한 이런 부가가치들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플랫폼에서 이게 활성화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좀 기대가 많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네요. 그리고 연평균 27%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27%. 부동산 시장만 이렇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죠. 적게 올라가는 데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장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규제, 자산 보관을 어떻게 할 거냐. 메타마스크가 털리면 이제 위험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및 채무 불이행 시나리오, 이거는 뭐 스마트 컨트랙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취약성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네요. 흥미로운 뉴스 중에 하나다 생각합니다. 블랙락 등 5개사가 전체 토크나 국채 발행량의 88%를 차지한다. 엄청나게 크다. 프랭클린 템플턴 벤지 있고요. 블랙락 있고요. 얘네들이 거의 다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고, 온두도 치고 올라왔고, 슈퍼스테이트도 굉장히 공격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가 거의 끝이죠. 뭐 서클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미국 국채만 가지고 이 전체 토큰화된 국채 전체의 41%를 차지한다. 라는 게 이제 미국 국채가 트럼프 집권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조금 주목을 받았다.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주목을 받았으니까 사고 팔 거죠. 그래서 주목을 받았다고 일단 보이고요. 또 그 중에도 토큰화의 중앙화라 하면은 중앙 통제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어두운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MEXC면은 이제 거래소죠. 여기 최고 운영 책임자가 뭐라고 했느냐. 허가형 또는 반중앙화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 얘네들은 규제를 안 통해야 더 좋은 거죠. 상품을 규제 없이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한데 뭐 실제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대부분의 토큰화된 자산은 허가형 또는 반중앙화 블록체인에서 발행될 것이다. 당국이 자산을 제한하거나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맞죠?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자산의 토큰화는 여전히 국가 법률 체계에 얽매여 있다. 이게 이제 어두운 면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나라가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건. 그런 면에서 싫어하는 거죠. 사실은 CBDC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물론 그 비트코인을 처음 생겼던 백서를 보면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좀 생겼다라고 어떻게 보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당연히 이 거래소 CEO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저는 이 뉴스에서 봤을 때는 미국 국채 발행은 주요 금융권들이 다 차지를 했고 그 중에 41%는 미국 거다. 그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넥세라 기관급 토큰화 추진하기 위해서 KRNL 랩스하고 협력을 한다. 토큰화 자산 플랫폼을 선도하는 넥세라는 KRNL 랩스하고 제휴를 맺고 기관 토큰화를 추진하고 복잡한 규제 환경을 헤쳐나가고 있다. 그런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려니 쉽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사용하는 게 ERC7208이다. 요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컨트롤에 대한 주권이 어디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하는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어떻게 할지는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죠. 요 표준에 대해서는 한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계속하면은 지금 끝도 없기 때문에 요 뉴스까지 전달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 카라스톤이 자회사 네트워크의 모든 펀드를 토큰하기 위해서 파이어블록스를 활용한다. 파이어블록스가 관련되는 전문하는 회사죠. 이전에 저희 STO 서밋 할 때도 파이어블록스가 참여를 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펀드를 토큰화하는데 파이어블록스를 선택했다는 게 그만큼 파이어블록스의 기술이나 이런 걸 신뢰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짧게 이 정도 뉴스를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짬짬이 계속 녹음을 해서 이 108개의 뉴스를 모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뒤에 뭐 끝박하게 주요한 뉴스가 나오면은 그 뉴스로 옮겨가도록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